안녕하십니까.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의 HK 연구교수로 있는 김보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을까? 네, 어떤 방식으로 창제되었을까? 그러니까 한글의 어떤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한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수업은 PPT를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저도 공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런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난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게 있죠? 우리는 뭐 말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겠죠. 나의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혹은 나의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 그 언어를 기록하는 것. 시간의 제약,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까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도구, 그것이 바로 글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고, 그러다 보니 글자도 이제 한글을 쓰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겠죠?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한글의 역사와 창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글이자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창제의 의도와 원리가 창제자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직접 그 원리를 해설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체를 세종대왕이 다 쓴 건 아니고요. 일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종대왕께서 직접 쓰신 거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과 사례를 덧붙인 것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왜 훈민정음을 창제했을까?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훈민정음을 창제했을까?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훈민정음이라고도 했다가 한글이라고도 했다가 제가 왔다 갔다 설명하고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둘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네. 한글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글자죠. 그리고 세종대왕이 1443년에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창제한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에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같은데 명칭이 시기별로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따져보면 가르칠 훈, 백성, 민, 바를 정, 소리,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연결해서 그 의미를 따져보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를 사실은 글자로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한글이 되었다.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말은 1910년 이후에 주시경 선생에 의해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는 것,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는 것은 1933년 여전히 일제 치하에 있을 때예요. 그럴 때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우리가 한글의 표기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썼다고 해요. 자, 그러면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은 왜 창제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었는지 스스로 적어놨어요. 먼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훈민정음 언해라는 책을 제가 왼쪽 쪽에 그림으로 가지고 왔어요.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글자를 지금 언해라고 했잖아요. 한자가 있으면 그 한자의 발음을 적고 그것의 의미를 한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나란 말씀이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호 중국이라고 하는 한자가 보입니다. 나란 말씀이 유호 중국,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런 의미예요.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뒤에 해설문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자,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체계이고 또 도서의 명이기도 합니다. 문자 체계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의 체계죠.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해설서인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방금 이 언해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이거는 세종과 집현전 신하들이 함께 만들었다.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와 그 창제의 원리를 알아보겠다고 제가 목적을 설명을 드렸는데 해례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을 보시면 훈민정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해도 되고 해례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처럼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8명의 학자가 함께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권이 33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목판본이고 국보 제70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이 책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446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까지 붙어있는 책이 반포된 게 1446년 9월이에요. 그래서 9월 훈민정음 한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한글날이 왜 그땐가 음력 9월이니까 한글날이 10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연관성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해례본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의 손에 있고 잘 알려져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해례본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쯤 되니까 점점 이제 기억도 희미해지고 책이 거의 소량으로만 찍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분분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답니다. 그런데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의 어느 고가에서 이 책이 발견됩니다. 고 전형필이라고 하는 간송미술관을 건립하신 분이신데요. 이 목판본을 발견하게 돼요. 1940년에. 발견 당시에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그 붓글씨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의 그 잘못 쓴 부분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제 서문은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이고 창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 28글자의 모양과 발음과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4장은 세종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해례가 있어요. 5가지의 해설, 그 다음에 1가지 융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글자의 원리, 그리고 사용법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자리에는 글자의 실제 예시까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신하들이 같이 적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정인지라고 하는 세종의 또 신하 중에 한 명이죠. 창제의 목적과 특징, 창제자, 누가 이걸 과연 창제했는가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창제 시기, 편찬자와 편찬 시기까지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어떠한 민족의 글자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원리로 어떤 용례까지 들어가면서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겠지만
이 글자를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언어학적 중요성도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이 창제되는 역사적인 이 사건도 아주 예외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 체계의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명확하게 실려 있습니다. 예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에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한글 창제에 대한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 집현전 여러 학사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세종대왕이 숟가락만 얹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해례가 있다는 사실은 그 전에도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세진이라고 하는 분이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 전기의 일이고요.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자 이덕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기록도 남기게 됩니다. 세속에서 전하기를 세종이 변소에서 문자를 보다가 깨닫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설이 독일인들한테 전해지고 다시 일본인들한테 전해지면서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이 네모지게 이렇게 다른 글자에 비해서 네모지게 생겼으니까 한글이 문살에서 왔구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돌게 되는 것이죠. 1940년에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정확하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최고 수준의 언어학, 음성학적 지식과 철학적인 이론이 결합되어서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이 책은 창제 원리 외에도 훈민정음이 언제 반포됐는지도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훗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날 지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해례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상주본이라고 하는 상주 지역에 어떤 분이 소장하고 있는 별도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다가 행방불명 물음표라고 적어놨죠. 예, 요거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동본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연구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동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왜 창제했을까? 네, 스스로 어제 서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루고자 할 바에 있어도 자신들을 표현하고 싶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네, 끝까지 자기의 속뜻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내가 이를 위해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래서 왜 내가 이 책을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한국어가 없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도 당연히 창제 이전에도 우리말은 있었죠. 그러나 우리말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표기할 문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적인 활동은 주로 한문으로 표현하는 이중언어 생활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와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이두가 보조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문만 쓰는 게 아니라 이두도 섞어서 공문서에 사용하곤 했죠. 근데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한테는 무용지물이었고 그것마저도
한문만 익힌 분들은 이두를 잘 몰라서 지방관이 그거를 오독해서 판결을 아예 잘못 내리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자와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글로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누구나 쉽게 배워서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높은 수준의 언어학적 이해 그리고 우주관,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문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언어들,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이런 언어들의 그 다음에 이런 지역 민족들이 사용했던 문자까지 열심히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다 더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리학적 우주관까지 결합을 해서 만든 문자 체계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 국어의 구조와 우문 체계에 맞는 문자를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주체적 언어관의 표현이었다. 만백성 누구에게나 문자 이용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민본사상과 실용주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역은 어금니 소리이니 군자를 처음 발음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구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꾸로 읽었나 봐요. 꾸자의 혹은 뀨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키역은 어금니 소리이니 쾌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은 어금니 소리이니 업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디귿은 혓소리니 두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아마 땀이겠죠? 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발음됐나 봅니다. 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이런 식으로 글자가 어디에서 소리 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글자를 우리가 발음할 때 나는 소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티귿은 혓소리이니 탄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니은은 혓소리이니 나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비읍은 입술 소리이니 별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아마 저게 뽀가 됐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발하는 소리와 같다. 피읍은 입술 소리이니 표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미음은 입술 소리이니 미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지읒은 잇소리이니 즉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아마 짜가 되겠죠? 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치읓은 잇소리이니 침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시옷은 잇소리이니 술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싸가 되겠죠? 싸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네, 여린 히읗은 목구멍 소리이니 읍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이 글자는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히읗은 목구멍 소리이니 허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히읗을 나란히 쓰는 경우도 있었는가 봅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을 제가 재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홍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이응은 목구멍 소리이니 욕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리을은 반혀 소리이니 려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지읒이 아니고 제 명칭을 제가 잠깐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반이 소리이니 양자의 처음 발하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생각이 날 거예요.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탄자의 중성과 같다. 으는 즉자의 중성과 같다. 이는 침자의 중성과 같다. 오는 홍자의 중성과 같다. 아는 담자의 중성과 같다.
우는 군자의 중성과 같다. 어는 업자의 중성과 같다. 요는 욕자의 중성과 같다. 양은 양자의 중성과 같다. 유는 슐자의 중성과 같다. 여는 별자의 중성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이응을 순음의 아래에 이어서 쓰면 순경음이 된다. 초성을 합해 쓰려면 나란히 쓴다. 그래서 쌍기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종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씁니다. 자,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받침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 종성이 됩니다. 글자를 읽을 때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음들이 지금 대체로 중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음들은 초성 아래에 붙여 쓰고, 아, 으, 오, 우, 요, 유는 초성 아래에 붙여 쓰고, 이, 아, 야, 여는 오른쪽에 붙여서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해져서 소리를 이룬다. 그래서 기역만 발음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야 소리가 제대로 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음절이라고 하는데요. 글자가 합쳐져서 음절을 이룬다.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두 점을 더하면 상성이요, 없으면 평성이요, 입성은 점을 더하면 같되 빠르다. 이렇게 설명해놨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러한 성조 관련돼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평성은 낮은 소리고 거성은 높은 소리고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되나 봐요. 그다음에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격한 소리인가 보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중에 예디응, 반시옷. 아까 제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던 그 글자네요. 세모나게 돼 있는 거. 반시옷, 여린 히읗은 오늘날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음 5자는 사물의 모양을 문떴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음기관, 혀와 입술과 이와 목구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기역은 어금니 소리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어금니가 있는 부분에 혀를 대고 꺾어서 내는 발음이다. 그라고 할 때 여러분 발음을 해보시면 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이게 이래서 기억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해보시면. 그 다음에 니은은 혀소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 혀가 우리의 윗니에 붙어 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혀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입술 소리죠. 그래서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붙여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는가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텐데요. 그렇고 입소리라고 하는 거는 이끼리 붙어 있는 데서 그 바람이 세게 지나갈 때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옷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가 있습니다. 목구멍. 자, 다른 것을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목을 열어서 내는 소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본적인 글자를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으면 거기에다가 획을 하나씩 추가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추가적인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역이 되죠. 니은에 획을 하나 더하면 디귿이 됩니다. 미음에 획을 더하면 비읍이 되고 피읍이 되죠. 시옷에 획을 더하면 지읒이 되고 치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획을 더한 글자들 중에 뒤로 보시면 이체자들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물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모음도 있죠. 모음은 어떤 사물을 본따서 만들었느냐?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따서 만들었다면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하는 천지인 삼재 사상에서 온 그런 그 글자의 형성 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은 양을 나타냅니다. 땅은 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음과 양이 결합을 했을 때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아는 하늘을 나타낸다. 점은 하늘을 나타낸다. 괄호획인 으는 땅을 나타낸다. 그리고 세로획인 이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과 세로획과 괄호획으로 우리의 모든 모음을 다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음양오행의 철학적 원리에 대응해서 이 소리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물의 모양을 이렇게 본땄다. 28자 중에 자음 17자는 이렇습니다.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를 통해서 기본 5글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획을 더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체자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는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글자들 중에서 뭐 옛 이응이라던가 여린 히읗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삼각형처럼 생긴 예전에 쓰던 시옷 비슷한 이것은 오늘날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모음은 천지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모음의 기본 글자들을 결합함으로써 아야, 어여, 오요, 우유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결합해서 확장한 글자들이 여러분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늘을 나타내는 저것은 오늘날 표준어 표기에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그림이 우측에 보이실 텐데 우측 가운데에 글자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바깥을 향하고 있는 것은 혹은 위를 향하고 있고 바깥을 향하는 것을 양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안쪽 그리고 아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모음이라고 합니다. 점이 어디에 붙였는가에 따라서 양과 음을 나누어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자 원리 중에 음양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글자들을 조합하는가? 나란히 붙여쓰기,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붙여쓰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글자들을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글자들이 또 없어진 결합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28자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4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인지의 서문을 보겠습니다.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에 글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글이 있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언 혹은 이어라고 지금 저기서 표현되고 있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글은 중국어를 쓰니까 우리나라 말이 중국의 글하고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배우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내리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그것을 시행을 했지만 글자를 빌려 쓰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불편하고 거북한 일이 아주 많다. 그래서 언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소통에 문제점들이 생긴다. 이러한 진단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새로운 글자 체계를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개해년 겨울에 언제 이걸 만들었는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우리 전하께서 세종대왕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그 사리를 간략하게 들어보이고 법례를 간략하게 들어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아까 발음의 발음 기관의 형상을 본떴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천지인을 본떴다 말씀드렸습니다. 본뜨고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고, 이때 고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중국의 전자체라는 설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무슨 팍파 문자라던가 몽골 시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문자라는 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을 7조에 합해서 3극, 이것도 천극, 인극, 지극, 천지인을 담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음과 양이 있다고 했죠.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음기와 양기를 나타내는데 발음에 음양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모음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것의 정묘함이 다 포괄되지 않은 것이 없더라. 다 포괄이 돼 있다. 그럼 이거는 모든 소리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런 그 방식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모방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문자의 체계를 만들었는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것의 우수성,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네, 그런 까닭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몇 시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면 30분이라면 한글은 다 익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도 되면은, 여러분 정도 되면은 아마 2시간이면은 충분히 한글 글자 자체는 익힐 수 있는 거죠. 외국인한테 여러분들이 한글 가르쳐 보시면 정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는지,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글자를 읽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글자의 단순성, 간략성, 체계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발음기관을 묘사하고 있다는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굉장히 빨리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사용하면 얼마나 글을 해석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서로 소송을 해가지고 법리 다툼을 할 때도 효과적이겠으며, 그 사건 해결에도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 비록 바람소리와 하계 울음, 닭 울음소리나 개 소리까지도, 개가 짖는 소리까지도 이걸 통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없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본 원리만 잘 살펴보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지 않고서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굉장히 뒤에 상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훈민정음. 그러면 너무너무 훌륭한 문자 체계이니까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이후로 널리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공식적인 언어로 세종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용하던 한문의 문자 체계를, 한문의 문형, 그 다음에 한자라고 하는 그 글자를 활용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 문자 활동이, 문자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공적 역할에선 주된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한글도 익히기가 워낙 쉬우니까 그런 장점, 즉 범용성 때문에 곳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한글도 꽤 많이 사용됐다, 이런 얘기죠. 특히 한문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 여성과 하층민, 상민이나 노비들이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문이라고 불리고, 이어라고 불리고, 방언이라고 불리고, 암클, 여성의 글이란 뜻이죠. 이렇게 낮추어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또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목적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한글로 된 문서들 뭐가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참 왼쪽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린 청강지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한글로 된 이 문서는 저렇게 시기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창제됐던 시기하고 가장 가까울 때 사실 가장 아름다운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건 출판된 거거든요. 활자로 만들어져서 출판됐던 아주 아름다운 그런 판본입니다. 지금 봐도 글씨가 너무 아름답죠? 자, 오른쪽을 보면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역시 인쇄가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귀여운 정조 임금이 썼던 편지 속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운하나래고 기후무사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이 조건은 버선을 선물로 받았나 봐요. 저에게 작사원이 외사촌인 홍수영의 아명입니다. 수대를 신기시옵쇼셔 이렇게 저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조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정조 어필 한글 편지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직접 쓴 한글 편지들을 모아놓은 첩이 있거든요. 재미있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과자가 맛있는데 더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네. 자, 한글 소설 태원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책은 아주 글씨가 단정하죠. 네, 궁체라고 흔히 불리는 글씨체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실에서 대체로는 왕실 여성에 의해서 작성되었거나 아니면 왕실 여성을 위해서 작성된 필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사람들이 직접 그 붓으로 베껴 쓴 그런 글자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글씨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소설 태원전, 그 다음에 뭐 위음식법, 한소군전, 규훈, 자경전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글 소설도 있고 실용적인 목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 후기가 되면 이렇게 아이나 여성들만 한글을 썼을까? 그렇지 않죠?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반 남성들도 썼습니다. 아까 정조 같은 경우에도 연세 같은 이후에도 친척인 여성 어른한테 편지를 보낼 때 한글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인데요. 자기가 중국에 연행을 갔다 와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때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을 어머니가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친을 위해 가지고 직접 저렇게 아름다운 글씨로 책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을병연행록의 한글 필사본입니다. 오른쪽은 여성이 직접 작성한 건데요. 뭐냐면 이씨 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정말 자기의 의견을 실어편, 한글로 실어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무엇을 줘라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이씨 부인 한글 분재기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사용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10년에 강제 병합이 되죠. 그리고 근대 시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도 한자가 아니라 한자를 통한 언어 생활이 아니라 한글을 통한 언어 생활을 향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1910년에 강제 병합이 되고 1937년에는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집니다. 1938년에는 학교에서는 조선말 하면 안 됐어요. 조선어 교육도 폐지되고 일본어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강요됐고 우리의 이름도 한국식 이름으로 조선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용학자들이 일선동조론, 즉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조상 시인을 이제 모시는 그 신주를 각각의 가정에서 다 모시면서 계속 숭배를 해야 되고 일장기를 개양해야 되고 황궁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고 신사라고 하는 일본의 토속 종교를 이제 종교에서 모시는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그 신사에다가 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황국신민서사지주라고 돼 있는데요. 황국신민서라고 하는 거를 매일매일 외워야 됐었대요. 1937년에 학교 관공서 어디에서든지 다 외워야 됐는데 결국 그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이거 일본어로 해야 됐대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다 참고 견디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매일매일 해야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말도 우리 글도 완전히 잃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글을 지키고자 하는 훌륭한 학자들 그리고 독립지사들이 있었습니다. 1908년 일제병합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실권을 거의 상실했던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어를 연구하겠다는 국어연구회가 설립됩니다. 지석영 선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1911년 배달 말글 모듬이라고 하는 국어연구회도 너무 이제 그 한자어에서 온 말이니까 이거를 순우리말로 수정을 합니다. 21년에 조선어 연구회로 다시 재건이 또 됐다가 그 음력 9월 29일 각얀날을 제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날의 효시가 됩니다. 1931년에 조선어학회가 설립이 됩니다. 주시경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국어학을 연구하고 말과 글을 통한 민족 정신을 수호하려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1943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고 학회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투옥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후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 1949년부터 한글학회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했던 잡지 한글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고 조선학회의 그 지사들의 사진을 또 우측에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과거의 일일까? 우리는 자유롭게 한글을 쓰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그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해가지고 해외에 아주 많은 나라에서 우리말과 우리 글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문화적 저력이 확산 일로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을 놓아도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 국보입니다. 그리고 상주에서도 새로운 판본이 발견이 됐어요. 네.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사진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저 불탄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계시겠죠. 단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2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주본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이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혹은 공식적으로는 분실했다 혹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집에 불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탄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신문들을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를 한 그런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청과 이 상주본의 실질적 점유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의 소송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훈민정음이 담겨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책을 못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말과 우리나라의 글, 자칫 사라질 뻔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위협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수호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 도구들이자 우리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 누구든지 아끼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가 있는데요. 2011년에 방영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석규 배우님이 그 세종으로 아주 열연을 해줬던 그런 드라마예요. 아주 길지만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나란 말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학설을 검토를 해서 상당히 또 참신한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학회의 활동을 담고 있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국립국어원이 있죠. 국립국어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활용해서 정확한 우리말 맞춤법에 맞는 그 다음에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면서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학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로부터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면서 우리의 얼과 표현 방식을 지켜내신 분들의 계속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되시면 세종대왕릉,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지금도 우리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릉, 세종대왕님의 이 묻혀 계신 곳입니다. 여주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책들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도 하니까요. 박물관에 가서 우리 한글에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정말 실제로 가서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글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